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노동시장 과목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저하고는 2차 과정에서요, 직업정보론이라는 과목하고요, 노동시장론 과목, 이 두 과목을 함께 공부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을 함께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동시장론은 1차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 이론 공부를 쭉 했었단 말이죠. 직업정보론하고 똑같아요. 2차에 오면 이제 이 1차 때 공부했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2차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됐거나 또는 출제가 앞으로 될 논점 위주로 내용을 좀 압축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대비한 기본 이론에서는 쭉 순서대로 진도별로 공부를 했는데요. 당연히 2차 주관식 실기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공부했던 노동시장론 전체 4장을 순서대로 가되 개별적인 논점은 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면서 가면 되고요. 똑같아요. 제가 1차 때부터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제가 1차 공부를 하면서도 이건 여러분들 1차뿐만 아니라 2차까지 좀 끌고 가셔야 돼요 라고 했던 논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논점들은 제가 노동시장론은 좀 필기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념이나 이론적인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 제가 필기해 드렸던 거 꼭 참고하시고 답안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간에는 노동시장론의 2차 시험 대비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론의 범위, 공부해야 될 범위, 출제 범위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제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느냐 전체적으로 보고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주로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된 파트가 어디냐 하는 것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 논점에 출제된 문제의 유형들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씩 보아나가는 이런 공부를 할 거고요. 물론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심한데 노동시장론은 옛날 나왔던 과거 나왔던 기출 문제가 문제풀 돌렸을 때 다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도 많지만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다시 출제하거나 또는 이전에는 출제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기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논점식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그 다음에 그것의 변형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를 확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왔지만 이런 문제도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언급해 드릴 거니까 좀 집중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정보론과 달리 시장론은 노동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1장은 경제 용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제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어렵기도 하지만 출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을 뭐 포기하신다거나 또는 나 이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냥 문제를 외울래, 이렇게 해서 문제와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변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의 기출 문제를 따라가는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힘듭니다. 이해를 하셔야만 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만 이런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범위는 똑같으니까 1차 때 우리가 노동시장론 공부를 어떤 걸 했고, 이 중에서 2차 시험에서는 어디 부분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논점을 목차처럼 잡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목차를 항상 옆에 펼쳐놓고 시장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어느 파트에 해당하는
논점을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될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끌고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인데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요. 똑같아요. 총 4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총 4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이 제일 어렵고 제일 출제가 많이 되죠.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노동경제학이라는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차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노동시장론은 첫 번째 우리가 이거를 뭐 노동시장의 이해 또는 뭐 노동시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뭐 제목은 뭐 여러 가지 답니다. 우리는 지금 제 1장을 그냥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써놨죠. 원래 내용은 노동경제학에서도 특히 노동시장론 파트예요. 그런데 1장의 내용이 노동시장론인데 이게 과목 이름이 노동시장론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노동시장론이라고 못 쓰니까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장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느냐? 첫 번째로 노동 수요 이론을 공부했죠. 노동 수요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노동 시장의 균형을 공부했어요. 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게 제 1장입니다. 그죠? 목차도 제가 큰 목차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목차 이걸 그래서 목차처럼 여러분들 한 장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계속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전체 이 중에서 어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의 제 1장에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공부 이게 출제 논점이죠. 중간 목차 논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 중에서 특히 노동수요론에서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부하느냐 이제 개별 논점을 볼 거예요. 노동수요 이론에서는 총 3개 정도의 논점을 공부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노동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수요 결정 요인을 공부합니다. 즉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고 이러한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동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상관관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노동수요 함수인데 이걸 우리 쪽에서는 이제 노동수요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수요 함수라고도 공부하죠. 그래서 노동수요 결정 요인과 더 나아가서 노동수요 결정 요인과 노동수요와의 상관관계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 그래서 우리는 노동수요 결정 요인을 뭐 5가지, 6가지 쓰라는 문제 대비할 거고 이 각각의 요인들이 노동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화살표가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요거까지 한 줄씩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수요 이론에서 공부해야 될 논점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에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 학파의 이론인데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공부하고는 이에 따라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의 고용량은 몇 단위인가? 즉 일정한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시켜주는 최적의 고용량은 얼마냐라고 하는 최적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의 고용량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대비할 거예요. 오늘날은 물론 계산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의 고용량 계산 문제와 더불어서 이 한계학파가 사용하는 용어, 한계 생산량, 평균 생산량, 한계 수입 생산, 한계 생산물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구하라는 문제로 구성해서 작은 문제 3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6점짜리 문제, 2점씩 6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공부하고 이쪽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단기 생산 함수를 줄 거예요. 그 단기 생산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공부할 거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탄력성을 공부하죠.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이에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그래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은 여러분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에서도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출제를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에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의 공식 계산 문제도 대비해야 되고요. 탄력성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공식을. 그 다음에 성질, 탄력성이 갖는 성질, 특히 상대적 비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출제 논점이에요. 노동 수요로 인해서 출제가 되는 논점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의 출제 논점에 각각의 출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대비를 할 거고 변형 문제도 대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이 끝나고 나면 우린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럼 노동 공급 이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느냐? 노동 공급 이론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했죠.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 그게 뭐냐면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보론 과목에서는 이걸 다 정보론 내용이다 그러면서 4장 직업정보론의 4장에서 고용통계 용어에서 이걸 써놨다고 제가 예전에 정보론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에는 첫 번째로는 뭐 당연히 총인구의 크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총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가능 인구의 크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높을수록 그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노동 공급력의 크기 결정 요인을 공부하고 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세 가지 유를 구하는 공식을 공부할 거라고요. 그게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실업률, 마지막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용률. 요 세 가지의 계산 문제를 대비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 세 개 중에 통계치 주고는 어느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고 6점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통계 숫자 주고는 이 세 가지를 다 구하세요. 그리고 2점씩 6점을 주는 문제로 출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직접적인 계산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로 오늘날 또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계 숫자 주고는 유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면 오늘날은 반대로 유를 주고는 통계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떤 것이 나오든 공식으로부터 우리는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를 구하는 공식 꼭 외우실 거예요. 그 공식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한 나라의 총인구의 분포를 나눠서 분포를 나눠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요 세 가지 유를 구하는 공식을 끄집어낼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요게 나오면서 또 하나 이쪽과 관련해서 공부한 게 이렇게 공부가 끝나고 나면
경기 침체 시에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에 대한 가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 침체 시에 나타난다는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실망 노동자 효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가 노동자 효과죠.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에는 실업률이 좀 증가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에 이런 경기 침체 시에 실망 노동자 효과나 부가 노동자 효과가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에 증가하는 실업률을 조금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률을 좀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는 이것을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좀 볼 건데 요게 객관식에서만 나오다가 최근에 주관식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불황 시 실망 노동자 수의 증가와 부가 노동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가 대비를 당연히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거시적 측면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요건 다시금 개별 경제 주체로서의 노동 수요자, 노동 공급자에서 노동 공급자의 행동 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 주체로서의 노동 공급자의 행동 원리를 공부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예외적 특별한 곡선의 형태거든요. 요게 형태적으로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질적으로 보면 요거는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형태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상향과 이렇게 후방 굴절을 이렇게 모두 갖는 이런 형태의 특이한 곡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이런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왜 나타나는지, 즉 경제 주체로서의 노동 공급자 개인은 임금이 인상됐을 때 어떤 사람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이는 그리고 여가 선택을 늘리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결정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논점입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거죠. 소득, 여가, 선택 모형으로 설명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시 소득을 선택하느냐, 여가를 선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서 두 가지를 공부할 거라고요. 하나는 임금 인상의 효과죠. 임금 인상의 효과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째가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득 효과는 임금 인상 시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소득 효과는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대체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반대로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임금이 인상되게 되면 임금 인상 효과로서의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득 효과는 임금 인상 시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나고요. 대체 효과는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우리는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설명할 거다. 즉 개인의 임금 인상 시에 노동 공급 결정을 설명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이쪽 노동 공급 이론 쪽이 끝나요. 1차에서는 노동 수요 이론이 많이 출제가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2차로 오시면 노동 공급 이론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이렇게 볼 거고, 굳이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내용은 쉬운데 출제는 많이 되는 거죠. 뭐냐면 노동공급관리에서 항상 우리는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여성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노동시장론 쪽에서도 노동공급 쪽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게 특히 여성 중에서도 기혼 여성이죠. 오늘날 경력단절 여성들 많이 나오잖아요, 노동시장에. 그래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공부할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공부할 거다. 그래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는 뭐가 있고, 이 요인들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상관관계까지 공부를 할 거다. 우리는 결정 요인과 상관관계까지.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노동공급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논점은 사실은 세 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결정 요인까지 공부한다면 됐죠? 그래서 이쪽은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이게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원래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균형 쪽에서 우리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른 균형 임금과 그 다음에 균형 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결정 이론을 공부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이론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학 이론,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 경제학 내지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학 쪽하고 케인즈 경제학 내지는 신케인즈 경제학, 이들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곳인데, 다행히 그것을 직접적으로 출제하지는 않고 우리 쪽에서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형이 출제가 되죠. 노동시장의 유형. 그런데 이 노동시장의 유형이 이 자유주의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싸움이 그대로 일로 옮겨와요.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형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이 있고요. 여기와 구별해서 우리는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노동의 가정으로 보는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다 라고 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자유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죠. 경제학의 이론이고, 아니다,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케인즈 내지는 신케인즈 학파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기본 가정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요.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 노동시장을 완전 경쟁 노동시장으로 가정하는 이론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죠? 단일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단일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자, 이와 달리 노동시장을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은요,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또는 요걸 분단 노동시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노동시장은 단일 노동시장이고요.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은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그리고는 이중 노동시장은 다시 유형이 나오겠죠. 어떤 노동시장과 어떤 노동시장으로 나눠지느냐. 이걸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드렸단 말이에요. 1차 때. 2차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로조건이 좋으냐 나쁘냐를 기준으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고요. 두 번째, 노동력의 확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으로 나뉘고요. 세 번째, 노동시장 간의 이동의 난이도에 따라서 횡단적 노동시장과
종단적 노동시장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눠진 이 노동시장 간에는 고착화가 이루어져요. 분단된다고요. 그래서 이중노동시장의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출제는 주로 내부 노동시장의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출제가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을 우리가 다 대비할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출제가 된 거예요. 1차 노동시장의 특징, 그 다음에 1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써봐라.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온 거죠. 중요한 건 어쨌거나 아무튼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하고 이쪽에서 나온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정리한 요 한 장으로 정리한 요 내용 중에서 뭘 어떻게 뽑아서 쓸 건지를 공부할 겁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많죠. 이게 전체가 노동시장의 이해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노동시장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노동수요론 공부하고요. 두 가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 두 가지 노동공급 이론 공부할 거고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우리는 노동시장의 유형을 이렇게 공부할 거다. 가정으로 보면 완전 경쟁 노동시장과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 결론으로 보면 단일 노동시장과 이중 노동시장.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중 노동시장 쪽이 출제가 좀 많이 되고요. 그런데 단일 노동시장 쪽에서 출제를 하고 싶으면 뭘 출제하죠? 여기는 종류가 없잖아요. 그죠? 단일 노동시장이니까 종류가 나올 수가 없죠? 대신에 여기서는 노동시장을 단일 노동시장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나옵니다. 이론적 근거가 출제가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의 보상이론이에요. 보상이론이 출제되죠. 이걸 출제는 어디서 하죠? 임금격차에서 출제를 해요. 보상임금격차.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임금이론 가면 임금이론 맨 마지막에 보상임금격차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얘기를 보는 거라서.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2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2장에서는 우리는 뭘 공부하느냐? 임금론을 공부했어요. 임금론. 그죠? 임금론. 그럼 임금론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또는 공부하여야 할 목차는 뭐가 있느냐? 첫째, 자, 임금론에서 제일 먼저 공부한 건 임금의 기능이지 뭐. 그리고 기능을 공부하려면 개념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용자가 바라보는 임금과 노동자가 바라보는 임금,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국민소득순환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금의 개념이 조금씩 좀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개념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기능과 역할 같이 공부하겠죠. 기능과 역할. 자, 이런 거 공부하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뭘 공부하냐면 임금 결정 이론을 하나 대표적인 거 공부할 거예요. 임금 결정 이론. 그래서 1차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1차 과정에서는 임금 결정 이론은 연역적으로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 쪽하고 대표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쪽의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객관식 시험 대비로.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리카도 같은 학자의 임금 생존비설 또는 뭐 임금 철칙설이라고도 하죠. 이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J.S. 밀이라는 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학자의 임금 기금설 공부했고요. 반대편에 있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 공부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1차 객관식에서 나오지만 2차에서는 안 나와요. 대신에 2차에서 주로 출제되는 건 뭐냐? 임금결정 이론에서 대표적인 생산성 임금제라는 거 공부합니다. 생산성 임금제. 이거는 생산성 임금 이론에 따른 적정 임금 상승률. 적정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라는 계산 문제를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생산성 임금 이론에 따른 적정 명목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 문제. 요거 하나 대비할 건데 이게 주기적으로 출제가 돼요. 숫자도 하나도 안 바꾸고. 근데 어려워요, 이게 좀.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있죠. 최저임금제 공부했잖아요.
요거는 1차에서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중요한 출제 논점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제 쪽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제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공부할 거고 핵심적으로 공부할 건 효과죠. 최저임금제의 효과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최저임금제 효과는 최저임금제가 우리 노동시장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요.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당연히 뭐 사용자 측은 부정적 효과를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최대 6가지 준비합니다. 최대 6가지. 그래서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또는 뭐 기대 효과, 장점 5가지를 쓰시오, 6가지를 쓰시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고 우리는 그래서 긍정적 효과 6가지와 부정적 효과 3가지를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3가지씩 쓰세요 해도 6점짜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나왔던 기출 문제는 부정적 효과만 3가지 쓰라는 문제가 6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최저임금제도의 긍정적 효과 6가지, 부정적 효과 3가지는 모범 답안을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어떤 쪽에서 뭐가 나오더라도 골라서 쓰시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도 효과 우리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 임금체계라는 거 공부했어요. 임금체계. 그래서 임금체계는 사실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금체계는 임금의 구성요소가 있죠. 임금의 구성요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임금의 결정 기준 또는 뭐 임금 지급의 형태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1차에서는 우리가 임금의 구성 요소를 공부 안 했어요. 이건 뭐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잘. 다만 이제 수당 중에서 원래 임금은 뭐로 구성됩니까?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 플러스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 같으면 성과급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수당 플러스 성과급.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수당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이 있고 변동적인 수당이 있었잖아요.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정도가 객관식에서 간혹 나오죠. 간혹. 그런데 임금의 구성 요소는 그래서 중요한 건 별로 없는데 2차에서 꽤 자주 나오는 임금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급여라는 게 부가급여. 그래서 부가급여의 개념을 쓰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각각 2가지 쓰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우리가 준비할 거고요. 임금 결정의 기준 내지는 지급 형태는 1차에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죠. 임금 결정의 기준은 고정적 속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연공급 제도가 있고요. 여기와 대응해서 직무적 요소에 따라서 즉 뭐 성과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임금 지급의 형태로 보면 연공급은 고정급과 연동되죠. 물론 대표 선수는 시간급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와 달리 직무급은 변동급과 연동되죠. 임금이 움직여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죠?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성과급이나 또는 뭐 이거 능률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각각의 개념과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거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차에서는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 구성, 임금의 체계에서는 우리는 부가급여 요 정도만 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된다. 그리고 나면 5번째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임금 격차를 공부하죠. 그래서 임금 격차 쪽에서는 우리가 공부할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태. 오늘날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원인 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금 격차의 원인은 둘로 나누죠. 경쟁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경쟁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금 격차의 요인 중에서 원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이 이게 하나 둘 셋 4가지 정도 있고요.
경쟁 외적 요인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고, 주관식 가시면 임금 격차 요인 중에서 특히 경쟁적 요인을 몇 가지 써봐라. 또는 경쟁 외적 요인을 몇 가지 써봐라. 또는 경쟁적 요인과 경쟁 외적 요인을 각각 3가지씩 써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출제가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모습이 몇 가지 있죠? 실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동일같이 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6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 산업 간의 임금 격차도 오늘날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출제가 됐죠. 산업 간의 임금 격차. 그죠? 그 다음에 뭐 직종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있어. 많아요. 학력 간의 임금 격차도 심각하죠, 우리나라. 학력 간의 임금 격차. 그래서 이런 많은 임금 격차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동안 출제가 됐던 게 산업 간의 임금 격차. 이게 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차에서 먼저 출제가 되고 이게 3가지가 딱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식에서도 출제가 된 거지. 사지선다에서. 그래서 산업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3가지 외에 다른 거 하나 슬쩍 집어넣어서 그놈 골라내는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유일하게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써보세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는 모습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산업 간 임금 격차, 뭐 학력 간의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다. 이걸 알고 있어서 요것만 써고 나와도 배점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임금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출제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면 3번째로 우리가 뭘 봤냐면 실험론을 공부했죠. 실험론. 자, 근데 실험론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1차 때부터 2차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험의 유형이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실험을 나눴단 말이야. 특히 실험의 유형 중에서 우리는 뭐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실험이 발생하는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한 5가지 나눴죠. 그래서 마찰적 실험, 탐색적 실험, 경기적 실험, 계절적 실험, 구조적 실험, 기술적 실험. 이거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되는 발생 원인에 따른 실험의 분류에 발생 원인에 따른 개념, 그리고는 이 발생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대책을 각각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작위로 3개 뽑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뽑아서 개념과 대책을 써봐라. 2점 분량으로. 그래서 우리 그거 한 장으로 정리할 거라고요. 그래서 실험론은 그냥 실험의 유형 한 장만 우리가 크게 한 장으로 제가 판서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노사관계론을 공부했죠. 그래서 노사관계론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2가지를 했어요. 2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공부했냐면 노사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노사관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사관계의 유형. 특히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른 연역적인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그래서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서 노사관계는 처음에 절대적, 억압적 노사관계로부터 온정적 노사관계, 전제 완화적 노사관계, 그죠?
그리고는 전면적, 항쟁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거쳐서 민주적 노사관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사관계 유형을 연역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이거 공부했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객관식에서 뭐 바이마르적 노사관계나 뉴딜적 노사관계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죠.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현대적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공부한 게 시스템 이론이라는 걸 공부했어요. 던롭이라는 학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던롭이 주장했던 이 시스템 이론인데 이 시스템 이론으로 노사관계, 특히 현대적 관점에서의 노사관계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구성 요소 개념들이 있는데 예컨대 뭐 노사관계 당사자는 누구냐. 그래서 노사 2당사자냐 노사정 3당사자론의 입장이냐 했을 때 던롭의 시스템 이론은 노사관계 당사자는 셋으로 보는 거죠. 노사정 정부까지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각종의 규칙들이 존재하고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여건이 세 가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들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공통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런데 이 중에서 시스템 이론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 환경 여건이죠.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여건이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세 가지. 이게 2차에서 신설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이론에서의 환경 여건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래서 6점짜리 문제가 신설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라서 나올 게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대비를 할 거고요. 자, 노사관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두 번째로 뭘 공부했냐면 노동 3권을 공부했죠. 그래서 노동 3권의 경제학적 분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공부한 게 첫째가 노동 3권이라는 게 뭐예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단결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단체를 결성하고 나면 결성된 단체, 노동조합으로 사용자 측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죠. 단체 교섭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체 행동권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단체 결성권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가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조합론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노동조합론에서. 첫 번째 뭐죠? 노동조합론에서 공부할 논점 세 가지가. 첫째가 노동조합의 유형이죠. 노동조합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특징 다 공부했잖아요. 1차 대비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직종별 노동조합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의 특징. 그죠? 가장 일찍 출현한 노동조합의 형태라는 거. 숙련 노동자 이익보호가 중점이었던 노동조합 형태라는 거. 그 다음에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게 뭐냐면 샵제도예요. 노동조합의 가입 강제조항이라고 했던 그래서 샵제도가 기본 샵제도가 세 가지 있죠. 오픈샵, 클로즈드 샵, 그 다음에 유니온 샵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형 샵제도가 또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샵, 프리퍼렌셜 샵, 메인티넌스 멤버십 샵. 그래서 샵 제도는 기본 샵 제도 3개, 변형 샵 제도 3개. 그래서 6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거 3개에다가 한두 가지 집어넣으니까 샵 제도를 뭐 4가지, 5가지 쓰세요. 그러면 쓰고 이거는 한두 줄씩 정도 써주니까 쓰고 설명하세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특징이나 개념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세 번째가 노동조합의 효과죠. 노동조합 조직 결성의 효과.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노동조합의 조직 결성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조합 미조직 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임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파급 효과, 이전 효과, 해고 효과가 하나 있고 위협 효과가 하나 있고요. 대기 실업 효과가 하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효과가 이게 출제가 되면 6점짜리다. 이건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가계안을 기웃대는 문제라 그랬어요. 이제 바로 출제가 될 거다. 그런데 요게 2018년 3회 때 출제가 됐어요. 3회 때 신기출 문제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출제 논점이었는데 요거 출제가 됐고요. 요게 최근에 출제가 된 거야. 이제 남은 거 요거 한 놈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제될 문제가 뭔지도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고, 단체 교섭은 단체 교섭의 유형밖에 없죠. 뭐 단체 교섭의 종류 몇 가지? 5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그죠? 그래서 기업별 교섭, 산업별 교섭, 대각성 교섭, 공동 교섭, 연합 교섭. 요 5가지. 그래서 단체 교섭의 유형 5가지를 쓰세요. 그러면 작은 문제 5점짜리 문제예요. 제목만 쓰면 됩니다. 단체 행동권은 요걸 다른 말로 쟁의권이라고 하죠. 싸울 수 있는 권리. 쟁의권. 그래서 이 쟁의권의 기초에서 나오는 쟁의행위가 있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노측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파업, 태업, 뭐 준법 투쟁, 뭐 피켓팅, 예, 보이코트, 뭐 직장 점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와 구분해서 사측에게 인정되는 쟁의가 있었죠. 사측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뭐 직장 폐쇄, 대체 고용, 요 2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게 객관식 문제인데, 주관식에서는 여러분들 뭐 나올 건 뭐 있습니까? 결국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몇 가지 써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쓰는 거고, 요거.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요 파업, 요거는 출제가 어떻게 됐어요? 힉스의 파업 이론이 있죠? 힉스라는 학자의 파업 이론, 내지는 단체 교섭 모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게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건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한번 출제되고는 그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다. 너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자주 출제되는데 주관식에서는 딱 한 번 출제되고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다만 노동자에게 인정되는 쟁의행위의 종류를 몇 가지 써봐라 하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엄청나죠, 분량들이.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 2차로 오면, 이제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논점을 출제를 예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2차는 문제가 압축되니까 이 중에서 어디서 2차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느냐, 우리는 어떤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할 거라고요.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노동시장론 전체 4장 중에서 1장 노동시장의 이해는 출제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출제의 50%가 여기서 나옵니다. 1장에서. 그래서 이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노동수요 이론 이거 전체 다 봅니다. 예? 노동수요 이론 요 3가지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노동공급 이론도 다 봐야 돼요. 노동공급 이론 이렇게 2가지. 그죠? 그래서 거시적 측면, 미시적 측면 여기까지는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균형으로 넘어오면 노동시장의 균형에서는 노동시장의 유형이죠. 요 노동시장에 의해서 요거 우리가 한 장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1장은 전체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업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아마도 제가 1장에다 투자를 할 거예요. 왜? 여기가 출제 비중은 50%가 훨씬 넘으니까. 그런데 여기 1장이 끝나고 나면 2장으로 들어오면 2장에서 우리가 1차 시험을 대비해서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여기는 압축을 좀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는 뭘 보냐? 임금결정 이론 중에서 요 생산성 임금 이론 요거 하나 준비할 거예요. 계산 문제니까 답안 포맷 딱 하나 준비할 거고요. 2번째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공부할 거예요. 최저임금제도 효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 다음에 임금체계 쪽에서 이거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가급여 하나 공부할 거예요. 부가급여. 문제 유형은 2가지인데 논점 하나 잡아서 이거. 그 다음에 임금격차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임금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다 봐야죠. 그죠? 왜냐하면 원인 쪽은 원래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 최근에 실태 쪽에서 또 출제가 되고 있어서 2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임금격차 실태 중에서 산업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 쓰라는 문제와 오늘날 임금격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몇 가지 쓰세요. 그래서 요거 정도만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리고는 3장으로 오면 실업이론에서 이 발생 원인에 따른 유형, 요거 제가 한 5가지 내지는 6가지 실업의 각각의 개념과 대책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4편 노사관계론으로 오면 요것만 확인할 거예요. 기출문제만. 요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미. 그래서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의 환경 여건 3가지 요 개념 하나 확인할 거고요. 노동조합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 논점이 요 3가지였는데 요 3가지 중에 샵제도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직 결성이 노동조합 미조직 부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효과 요거 출제가 됐고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다. 그래서 요거 확인할 거고요. 나머지는 끝났어요. 이것도 뭐 기출문제 하나 확인만 할 건데 예상이니까. 그래서 이미 출제될 건데 요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정도가 2차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모범 답안을 좀 준비하시고 이해하시고 출제가 되면 외웠다가 쓰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는 1장이 출제 논점의 거의 뭐 몰빵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쪽 공부 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요. 문제 수를 보더라도 기출문제 수가 이쪽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할 노동시장론 2차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시험을 대비한 노동시장론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와 그 속에서 특히 출제가 많이 잘 되고 있는 출제 논점들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터잡아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노동수요이론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할 건데 저희가 기본이론에서 1차 시험 대비 기본이론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들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실기 과정에서는 그 내용들을 제가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할 수는 없어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1차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기만 하고요. 2차 문제가 어떤 게 출제가 됐고 이게 출제됐을 때는 이렇게 답안을 구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물론 중요한 논점들은 다시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이거는 1차 때 우리 공부한 겁니다 하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출력을 도와드리는데 이게 뚱딴지같이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1차 공부를 안 하시고 혼자 공부하시거나 또는 다른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면서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좀 얇게 공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가 이참에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반복해서 열심히 들으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이긴 해요. 1차 기본 이론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듣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동시장론은 이게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 2차 방정식 문제처럼 답을 외우는 이런 공부는 안 되는 거죠. 그죠? 2차 방정식은 계산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을 알아야만 숫자를 바꿔서 수십 문제를 내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경제학, 특히 노동시장론은 답을 무대뽀로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외워야 될 내용도 있지만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어야만 변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논점들은 제가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얘기구나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좀 잘 들어주시고 가급적 필기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노동시장론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답안을 작성하고 이걸 외울 때 훨씬 수월하게 짧은 시간 내에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수업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서해드린 내용은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목차처럼 항상 옆에 놓고 우리가 하나씩 각계격파 시켜 나갈 겁니다. 논점별로.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이제 노동시장론 1장 노동시장의 이해 중에 특히 노동수요이론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